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마음이 좀 무겁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주불은 진화가 됐다는 얘기가 들려와서요. 어떻게 이번 산불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산불 때문에 마음 아팠던 많은 분들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좀 불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즈음이 대형 산불이 많이 나는 시점입니다. 겨울 내내 우리는 이제 그 화렵수보다는 막 그 소나무 같은 그런 수종들이 많다 보니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람이 막 돌면서 이게 이제 초속 막 10m 이상의 바람들이 막 불기 시작하고 바람이 돌면서 이제 이게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게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2019년과 20년에 고성 산불, 속초 막 산불이 엄청나게 그때 벌어지고 그 4월 달 초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안보실에 근무할 때인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을 다 총동원령을 내리고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산불을 진화했던 그런 경험들이 제가 있는데 그것과 비춰보면 이번에는 어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좀 약간 초반에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의 총 어떤 역량들을 결집해서 초반에 골든타임을 좀 놓친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불이 그냥 산계에서 이게 약간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불이 퍼져가지고 초반에 너무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산불이라는 게 한 번 나고 나면 꼭 백서를 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끔 반복하지 않게끔 대비책을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과 관련된 그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백서를 만들었는데 지난 2년간 또 그게 그대로 또 적용이 안 되고 이번에 대형 그 산불을 진화하는 헬기가 부족해가지고 이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그냥 특별 재난구역 선포했고 또 이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왜 유사한 이런 대형 산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적 역량들이 그것들을 초기에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좀 잘 평가하고 또 여야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응책들을 좀 잘 마련해서 이번에 그 아픔들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고요. 뭐 지금 여야가 뭐 재난 그 예비비를 뭐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네, 뭐 누구 책임이네, 이거는 다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국민들이 이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그 시민들, 도민들이 지금 현장으로 가서 피해 복구에 좀 거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시민들과 이런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고 여야도 정쟁을 하지 말고 이것들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저는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오늘 그냥 들었던 생각입니다. 김윤 당협위원장께서는 처음에 불이 났었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직접 현장에는 가보지 못하고 그 현장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 제가 겁날 정도로 그렇게 좀 이렇게 그 상황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맥락을 보면은 언제든지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조금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정말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더 분명히 들었고요. 특히 이번이 이제 그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좀 전 뉴스 보니까 지금 28분이시고 또 다치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가가 정말로 이제 이런 정쟁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진짜로 그걸 떠나서 이제 확실하게 지금 이제 뭐 지원하고 복구하고 사후 대책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좀 철저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됐으면 좋겠다. 아니 좋겠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가적 재난은 확실하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가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 다시 이제 수습대책본부라는 게 꾸려져 가지고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두 개는 이제 나눠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이 수습하고 대책을 뭐 이제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 사후적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체계가 잘 접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대처를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 사전적인 거 하나 네. 그리고 일이 터졌을 때 이거를 빠른 속도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번 산불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그렇죠. 부족했던 거죠. 사전적인 그렇게 것과 그렇죠. 재난이 벌어지고 나서 150시간 정도가 지나서 그 주불이 잡힐 때까지 이 150시간 동안에 이 골든타임 내에서 국가가 이것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역량들을 다 동원했느냐.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냉정한 평가가 좀 있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사전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3월부터 4월 요 시기에 비슷한 패턴의 불들이 계속 나고 있어요. 봄 산불이 많죠.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다 사람의 실수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도 성묘객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잔가지들을 정리한다고 불을 놔가지고 그 불이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이게 급속도로 번졌던 문제인데 뭐 영농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밭 주변 태운다던가 아니면 뭐 폐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막 태운다던가 아니면 뭐 성묘철 이제 다가오니까 성묘에 가서 주변에서 지인들이랑 뭐 먹고 그 쓰레기들을 막 태운다던가 이런 식의 일들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 징후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전파를 시켜서 산불 뭐 우리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 국가가 어느 시간 동안에는 이런 산불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고 초속 바람이 이렇게 10m 이상이 분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속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전에 재난과 관련된 예비적 징후들을 발송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약간 인지를 시키고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023년에 산림청에서 산림백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2020년, 2021년에 대형 산불들 이런 산불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권역을 좀 나눠놓고 산림청에서 거기다가 소방 헬기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산불을 진화하는 대형 헬기들을 거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12개 권역에 최소한 2대 이상들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되고 담수 물을 담는 거를 최소한 5,000리터 이상씩을 담을 수 있는 대형 헬기들 뭐 시콜스키나 그러니까 까모프 헬기나 이런 것들이 대형 헬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을 그런 대응 체계에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했고 요청도 한 거죠. 백서로도 만들었고 근데 그게 24대 이상이 확보가 된다 그랬는데 꼴랑 2개 확보한 것도 불과하고 2,500명의 산불 진화요원들을 전문 인력들을 좀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증원이 빵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시간 사투를 벌렸던 그 산불 진화 대원들이 막 지쳐가지고 막 졸리고 지쳐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와 진짜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뜨거운 불 앞에 1분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다가 장비가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거기에 그 150시간 동안 또 벌렸던 아까 말했던 산림청의 그 산불 진화 헬기 그 진화 헬기가 오늘 내렸는데 검게 다 그을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 쉬지 않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에 그 헬기가 다 그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는 진짜 이게 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고 이거 싸울 일이 아니다 진짜.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되고 국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영덕의 한 마을이 어촌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됐는데 그 과정에 이장이 그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막 움직이다가 그 어려움에 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와 정말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는 이 모든 것을 국민에게 네. 돌리냐고요. 네. 그 네. 감당해야 되는 몫을 맞습니다. 그 사이에 국가는 뭘 하고 네.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이 반성했고 그래서 저는 재난 예비금 예비비 뭐 이거 1% 2% 확보했느냐 누구 책임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정말 이거는 국민들한테 혼나야 될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반성하고 이번에 지금 그 일대가 한 경북에 6개 7개 그 군이 거의 초토화된 상태까지 됐는데 네. 빠르게 이걸 회복시키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불은 특히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꼼꼼한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 그리고 불이 150시간이 번지는 과정에 국가가 역량을 제대로 동원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국회에서 따지고 그 부분에서 국가가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예산적 지원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네, 저는 전적으로 알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이런 대비책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꼭 무슨 소방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근거들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핵심은 저는 헬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소방차가 들어가 가지고 바로 호스를 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최대한 이렇게 사전적으로 확보하는 것. 두 가지가 키겠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도 이렇게 다 동의하고 제가 판단할 때도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측면에 나눠서 일단 헬기가 도움이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불을 완벽하게 제압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영상 봤을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헬기가 그러니까 여러 대가 동원됐을 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 뭐냐면은 그 불기운이 막 무작위로 확산되는 걸 이렇게 저지하는 데는 확실히 마치 전쟁터에서 그 대포가 기능을 하듯이 그런 이제 세를 약화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아까 대형 헬기가 확보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고 예산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조금 더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일정한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시지만은 유럽에서 제일 숲이 많은 데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같은 데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신속하게 그 산불 진압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요소에 소방차가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그 산림도로 있잖아요. 임도라고 하는 것.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망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지금 취약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일정한 정도의 좀 국민적인 어떤 합의와 어떤 정치권에서 입법화해서 빨리 이런 어떤 임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필수적이겠다. 왜냐? 오늘 이번과 같은 이런 대형 산불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전환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방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장비 또한 부족하고 있는 것도 노후화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다 진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충이 안 됐던 건 누구의 어느 단체의 잘못입니까? 아니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또 국회가 그것들을 그러면 정부가 하지 않으면 감시해서 그것들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지금 기재부나 이런 데서 그 예산을 막 대규모 삭감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대규모 사회재난,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게을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예. 또 그 과정에 이제 농해수위나 우리 행안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정쟁으로 우리가 치닫을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고 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도 이거는 국정감사라든지 일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안이 터지면 그때서야 하는 척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 모두가 이 기회에 사실은 반성을 하면서 그냥 반성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빨리 시급한 대책들을 지금 풀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 뭐부터 우리가 먼저 손을 대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거냐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좀 다 열어놓고 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고 합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런 이재민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좀 다독이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꼭 짚어봐야 될 듯 싶습니다. 불이 났고 좀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산불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리더 역할을 하셨군요. 네. 지금 이게 문제가 이 윤석열 정부 바뀌면서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그때 수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통합재난의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안보실이 사실은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을 또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윤정부 일이 들어서 없어진 윤석열 겁니까? 정부 들어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9년도에 그때 고성 산불이 속초까지 번지면서 뭐 고압선로가 막 타고 변전소가 막 타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큰 불로 확전되는 과정에 그때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의 그 위기관리센터에 내려와서 정위치에 있으면서 전체의 전국에 있는 재난 관련된 관계자들 다 화상회의로 더 동원시키고 그때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 500대 이상을 다 속초로 보내면서 그게 그 고속도로를 막 지나가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굉장한 정도의 안심을 줬고 예. 그 초기 대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대통령이 지휘관으로 있을 때 네. 지시사항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소방청이나 산림청이나 뭐 행안부 정도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원 자체가 안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방위라는 것은 뭐냐 군까지 동원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군이 일부가 동원되긴 했지만 주한미군의 헬기도 일부가 동원됐고 그 동원할 수 있는 국가의 모든 자산을 빠른 시간 안에 동원해서 불길을 잡는 것이 이 확산을 막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신속한. 이 초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주장하지만 저희 민주당에서 자연재해와 국가적인 안보적 재난, 재해, 사회적 재난, 재해 이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걸 통제해야지만이 전 부처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다. 그럼 지금 윤 정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걸 행안부 장관한테 넘겨놔 버렸죠. 아, 그러니까 부처 간에도 협의가 잘 안 되고 행안부 장관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동원해달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사회적 재난과 자연 재난과 국가적 위기 관리 이를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전 국가의 병력과 자원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다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중요한 화두로 저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근본 어떤 대형 산불 사태와 같은 이런 어떤 재난 사태가 한 차원 더 높은 일종의 이제 국가안보 차원의 그야말로 어떤 민생에 직결된 핵심적인 과제를 놓고 어떤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체제를 확보하는 거 예. 이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핵심적인 게 됐다. 이 부분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상자가 많았던 이유도 대피령이 상당히 늦게 도착을 했다 하더군요. 그 문자로 갔는데 그 문자가 더 우왕좌왕하게 만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고령층들이 경상북도 북부 쪽에는 대부분 다 고연령층들이고 예. 재난 문자가 갔는데 그 재난 문자라는 게 방향성과 즉흥성과 그러니까 즉흥성과 방향성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야지 그 어른들이 일종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네, 빨리 대피해라 이렇게만 하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국가 위기관리의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상황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보니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좀 그랬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상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죠. 네. 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2부에서도 계속 짚겠습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과 일부 함께했습니다. 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있었던 주고 네. 무죄 판결이라는 네. 예, 국민의힘도 깜짝 놀라고 민주당도 좀 놀랐을 만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네. 여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판결이. 우선 뭐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1차 그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예. 이거 2심에서 뒤집힌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1심 일심. 예측하실 때 네. 무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 허위사실 공표가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거짓으로 하는 것, 가령 내 학력을 위조한다든가 내 재산을 위조한다든가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공직선거법에 이제 걸려들게 되면 네. 결국 그것에 대한 법률적으로 저는 의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언을 가지고 내 가치,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그거를 허위사실로 이렇게 엮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하는 과정에 뭐 이런저런 내 생각을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 생각보다는 좀 더 과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 간의 날선 공방이 오공하는 과정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그 한국식품연구원을 이전하는 과정에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협박을 받았다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과하게 표현한 측면들은 있지만 내 취지는 어찌됐든 몇 년간에 걸쳐서 그 국정과제를 수행하게끔 감사원이든 국조실이든 아니면 국토부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에게 압박을 가해왔고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 선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기소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 와이프는 주식으로 돈 한 푼도 번 적이 없다. 나는 김만배를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성경을 다 외운다. 이런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당선된 분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가 이렇게까지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어냈고 그게 1심 재판부가 오인하고 혹은 너무나 과도하게 법을 해석한 측면에 대해서 2심에서 재판부 뭐 고법 부장판사 비롯한 같은 배석 판사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서 저는 바로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 흐름은 뭐 대법에서 충분히 이것이 다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그냥 높아 보이지 않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차제에 정쟁으로 치닫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이 분명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과 관련된 거면 좀 저는 이거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선 과정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민자들이 고양이 잡아먹는다 이런 거를 막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애완동물도 막 잡아먹는 애들이다 이민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혐오감을 부추기면서 선거에 활용했던데 그 사람이 저는 기소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물론 표현의 자유가 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게 공직선거법에 규율해서 이것들을 사법적으로 어떤 보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끝으로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알겠습니다. 각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우선 전제는 그 서울 고법에서 지금 2심이죠. 일단은 무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판단과 법리에 너무나도 좀 어긋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법에서 정해진 권한 내에서 저는 이들 불복 절차를 검찰이 저는 밟아서 빨리 대법원에서 저는 어떤 좀 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뭐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게 같은 사법부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과 극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사법부 자체가 자기 신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1심의 판단과 2심의 판단이 이렇게 다르려면은 중간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어떤 설득이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나왔다든지 확실한 어떤 증언이 확보됐다든지 그게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굳이 있었다면 뭐냐면은 언어 조작이라고 제가 볼 때는 밖에 볼 수가 없는 일종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법원이 했던 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분들이 그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드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들의 내적인 제가 볼 때는 요즘 증거 가지고 조작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확실한 법리도 아니고 판사들 자기 어떤 뇌피셜의 언어 조작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걸 가지고 조작이라든지 무슨 협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는 법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어를 쓰고 있는 한국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의견이나 저는 어떤 개인의 기억 문제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그걸 어떤 상식과 사실의 문제를 위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 요점은 이 부분이 저는 끝날 수가 없는 사안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뭐 이재명을 살려나 마느냐는 그런 어떤 정략적 문제가 아니고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법부 자체의 신뢰를 저는 어떤 무너뜨린 그런 어떤 건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는 지금 그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1심 재판부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사실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2심도 황당하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그렇게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거의 판례라든지 아니면 양형의 기준이라든지 과거의 상황을 보면 그 가중시켰잖아요. 1심 재판부는. 그리고 떨어진 분이 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선거법으로 규율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사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한 것도 통상례로 보면 80만 원에서 200만 원 언저리에서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당선된 경우에가 그렇게 엄격하고 떨어진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선거 기간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선거로부터 꽤 오래 전에 그러니까 선거는 2022년 3월에 벌어졌지만 그 일이 있었던 거는 2021년 10월 12월 이 언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들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억지로 짜맞추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져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우리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방송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백현동 문제라고 한다면 그는 본안 사건에서 다투면 돼요. 만약에 그 우리 김윤 위원장님이 그런 그 생각하고 계시는 혹은 나는 그건 확실하게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백현동 사건의 본안 사건에 다투면 되는 문제지 이게 공직선거법이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 점에서 좀 냉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윤 위원장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발언 중에 1심과 2심의 결과가 너무 상반됐기 왜냐하면 때문에 유죄와 무죄는 천지 차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식이잖아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1심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2심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러니까 최 원장님께 얘기하신 걸 제가 완전히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건 뭐냐면 양형의 문제 차원에서는 고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그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있던 죄가 없던 걸로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 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심각하게 그 실제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건 저는 의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면 당선됐어야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던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윤 위원장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나왔는데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언론은 멘붕이라고 했고요. 어떤 분들은 천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멘붕이 아니라 천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상황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 되면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포비아.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살아오니 이거는 진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떤 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은 SNS에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영화 우리 그 마블 시리즈에 닥터 스트레인저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타노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타노스 있잖아요. 이 타노스를 닥터 스트레인지 우리 지구의 영웅이 이길 확률이 1660만 분의 1이래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확률이 그보다 낮다는 거예요. 아하.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거기 동의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적으신 그게 이제 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게 시작하는 얘기지.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이 다 이해가 간다. 아니 저게 뭐야 엔터테인먼트를 무슨 다큐로 받아들여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저렇게 떼쓰기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김윤 위원장님처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보수의 재구성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걸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날 아침에 쌍권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수용해야 된다 했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7시간도 안 돼가지고 본인이 뱉어놓은 말을 오후에 아이고 그거 지금 법관들이 다 좌파고 이게 무슨 우리법 연구회니까 이게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식으로 또 법관들을 공격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까 야 이분들은 진짜 이제 그만하셔야겠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최소한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니까 거의 지금 국민의힘 많은 분들은 천붕 상태다. 빨리 깨어나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저게 엔터테인먼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선 저 같은 국민의힘을. 경우는 네. 저기 뭐야 이거 뭐는 이제 저의 어느 정도 좀 주관적인 희망사항도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실질적인 상황을 반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전투에서는 진 것이지만은 네. 일시적으로 저는 큰 어떤 민심의 흐름 속에서는 오히려 저는 반대에 그런 어떤 저류가 흐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이런 이야기가 예, 예. 있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제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가 현실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후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니 그건 뭐 어디가 뭐 수십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 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예. 각자의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헌재에 저기 기일이 언제 나오느냐 하는 거 가지고 전부 자기 소설 쓰는 거지 예. 객관하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저는 김 위원장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의 경우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정입니다만은 집권했을 경우에 얼마나 심각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어떤 새로운 어떤 독재 국가가 탄생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에 걱정하셔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흐름이 알겠습니다. 있다는 걸 제가 그건 상당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민의힘의 예. 대변인이 예. 공식으로 뭐라 하겠냐면 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에 지금 네, 맞아요. 하고 계시는 그랬습니다.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저는 그런 입장은 김윤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당황하지 않으시는데 그거 그 기우제신했던 많은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지금 당황하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기 뭐냐면은 저는 우리 저기 대표님이십니다마는 저기 권성동 대표님하고 권영세 대표님께서 예. 일단은 아무리 다 하고 그 의견이 다르고 기대했던 게 안 나오더라도 저는 사법부 판단을 일단은 저는 존중하고 그 내에서 또 다른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또 이렇게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이런 어떤 명확한 태도를 일관되게 견제하는 것 이것은 매우 네. 중요하고 저는 알겠습니다. 한결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금 늦어진다 해가지고 마냥 뭐 1년 2년 늦출 수 있겠습니까? 그거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좀 지연될 뿐이지 반드시 결론이 나올 텐데 저는 그게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저는 똑같이 저는 무조건 일단은 그걸 인정하는 선상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고 바로 그 산불 현장에 내려가셨죠. 이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앞으로의 활동도 아마도 경제 또 민생 이런 걸 챙기는 것에 좀 더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하고 당내에서 있습니까? 이제 다리 걸기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 기회가 오지 않느냐라고 난가한 병 걸린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네. 난가병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난가병이라고 나한테도 기회가 오나? 난가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김치 국물 다 드실 때가 됐고 지금은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지금 이제 위기 상황, 국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야당이지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역량들을 보여주면서 아,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기면 이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어떤 믿음을 주는 것. 그게 이제 김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은 만약에 집권을 저희가 준비하는 정당이니까 그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알려내느냐의 시간들이 앞으로 한 60일 정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잘 준비돼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내 싸움에서 뭐 불협화음이 벌어지기보다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를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행보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계도 더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나올 것 같지는 제가 않고 지켜볼 의원 때도 확장도 될 듯이고. 제가 지켜볼 때도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하는 분들이 일단 2심 판결을 이렇게 2심 판결이 좀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를테면은 그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저는 지금 사실 지난 다음 주 수요일 4월 2일이면은 저기 보궐 그 선거들이 몇 개 진행되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아무도 전국적인 관심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담양 그 선거를 상당히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직접 사실 여기는 완전히 지방 선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제 별 의미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까지 내려올 사안도 아니고. 근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박지원 의원 뭐 의원들 많이 최고위원들도 내려오셨던데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과연 지금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흐름이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얼마 정도 형성돼 있을까? 그것에 시금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보여야 되거든요. 마침 그리고 담양에서는 또 괜찮은 어떤 대안이 나온 걸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돼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제법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이것이 사실상의 표심으로 보면은 반 이재명 정서가 어느 정도 있을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저는 그 어느 정도 좀 객관화가 가능한 수치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것이 갖는 의미를 마찬가지로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거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과를 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선고일이 아직도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왜 선고일을 밝히지 않고 지난주에는 제가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편을 드는 어떤 정답과 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실제로도 뭐 지난 목요일 날 40여 건의 이제 일반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떤 많은 시간들을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썼을 시간들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까지 편을 들어주기에는 쉽지 않고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평의도 그냥 1시간 만에 끝나버리고 이게 또 빈 시간에도 평의가 계속 지속되지도 않으면서도 길이 안 잡히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암투설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장을 놓고 무슨 뭐 밑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암투가 벌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 평의 과정에 어떤 결론이 충분히 지금 판결을 하지 않더라도 예측이 되는 상황까지 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질질 끄면서 이거 시간을 끌기로 하면서 지금 4월 18일에 2명 퇴임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흐름도 있다더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정보가 저는 나오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 이제 명확한 것은 헌법재판관들께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좀 갈라지고 거기서 그 상처받고 그 국론이 분열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저는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임계점에 와 있죠. 네,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신선노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망토 두르고 돌아다니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권위를 부여해드리는 것이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일이 제대로 하라고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것이지 당신들이 신성계에 놀고 있는 신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칫
국민들이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신선 노름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만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늦출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이 결론을 안 내고 간다면 정말 그렇게 되면 헌법이 체계가 굉장한 국민적 불신을 받을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간단하게 예. 희망사항 말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거 그것만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저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몇 차례 기회 있을 때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추론하는 게 점점 맞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못하고 있는 건가?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일반 8대 0으로 다 이렇게 되면 인용이 합의가 돼가지고 주문 다듬고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이제는 의미가 없는 그 뇌피셜에 불과했다는 게 분명한 것 같고 지금 6대 2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러니까 6이 되면 인용이 가능한 그 절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그 결론을 못 내렸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더더군다나 이제 두 분이 4월 18일이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이 다른 걸 놓고 그냥 그대로 놓고 결론을 내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권한대행에 불과하지만은 그 지금 누굽니까 그 문영배. 문영배의 어떤 주관이 본인이 지금 기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예를 들면은 인용을 확실히 끊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미루다 보면은 진짜로 4월 18일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국민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저는 현 상태에서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는 게 맞겠다. 헌법재판관은 네. 올바른 판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라. 이게 두 분의 뜻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지금 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짧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 계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버리면 쿠데타가 100번 이상 벌어지는 볼리비아 꼴 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프리카 꼴 나는 겁니다. 저는 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되돌리는 그런 시그널 상황이 안 주십시오. 되기를 지금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말만큼은 좀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톡 라이브 작가 최은영, 기술 최상혁, 연출 진행의 저는 박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